저는 올해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그동안엔 남편 하나 믿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먹고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사람이 너무 착하면 밟힌다는 말 다들 아시잖아요. 전 그동안 그게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은 늘 서로 아끼고 양보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진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걸 만만한 걸로 보고 양보하면 더 빼앗으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당했던 그 뼈 아프고 잊을 수 없는 지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읍내에서 태어났어요.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당시 아버지는 트럭 기사셨고 어머니는 재래시장에서 채소와 과일 좌판을 하셨어요. 집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굶은 적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몸 쓰는 게 좋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서 툭하면 밖에 나가서 뭔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억지로 등 떠밀어 가라고 할까봐 제가 먼저 취직하겠다고 선언했죠. 솔직히 공부는 저랑 안 맞았고요. 빨리 돈 벌어서 부모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졸업하자마자 공단 근처에 있는 식자재 납품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사무 보조로 들어갔는데 일하다 보니까 배송도 하게 되고 재고 관리도 하게 되고 거래처 응대까지 하게 됐죠. 그때 사장님이 일 욕심 있는 애들을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안 시켜도 알아서 움직이니까 이것저것 맡기셨어요. 거기서 쭉 일하다가 25살이 되던 해에 회사를 나왔어요. 퇴사하고 제 사업을 시작한 거죠.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작은 트럭 하나 빌려서 동네 분식점, 백반집, 요양원 같은데 식자재 납품하는 일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거래처도 좀 알게 됐고 시장 돌아가는 것도 눈에 들어오니까 이젠 저 혼자 해볼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물론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새벽에 시장 가서 물건 떼우고 거래처마다 맞춰보내고 저녁에는 장부 정리하고 몸은 고됐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내가 해냈다. 난 나만의 노력과 열정으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만 하던 그쯤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새벽 농산물 도매시장에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납품할 채소를 떼러 새벽마다 그 시장에 갔거든요. 시장이 워낙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처음엔 서로 얼굴도 몰랐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죠. 근데 첫 만남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날도 새벽에 시장 가서 배추 박스를 나르고 있었는데 바닥에 물기가 있었나 봐요. 박스 들고 가다가 하필이면 미끄러졌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달려와서 저를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중심을 못 잡고 같이 넘어졌어요. 둘이 배추 더미에 파묻혔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손을 내밀면서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후다닥 도망쳤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시장에 오면 그 사람이 자기 트럭 있는 데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참나. 며칠 지나니까 슬슬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오늘 배추 싸게 나왔어요.
이런 정보성 말만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자기 트럭에서 커피를 타다 주더라고요. 인스턴트 커피를 건네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커피에 파도가 일어난 게 보일 지경이었죠. 저도 처음엔 그냥 고맙다고만 했는데 자꾸 받아 먹으니까 이상하게 정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쪽지를 건넸어요. 받아보니까 다음엔 배추 없이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글씨가 얼마나 삐뚤빼뚤하던지 긴장하면서 썼다는 게 딱 보였어요. 전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졌고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 장남이었어요.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사람 가난해도 정직하고 성실한 게 보였어요. 그리고 유머가 있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전 그게 참 좋았어요.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둘 다 바쁘니까 자주 만나지도 못했는데 뭐 어차피 마음 정해진 거 뭘 질질 끄나 싶었죠. 그렇게 1년쯤 만나고 결혼했어요. 예식장도 허름했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지만 허름한 전셋집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돈은 없어도 서로가 있으니까 든든했거든요. 함께 일하면서 돈 모으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었고요. 남편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제가 지쳐 있으면 먼저 알아채고 쉬라고 했죠. 같이 살면서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의견이 다르면 대화로 풀었고 답이 안 나오면 가위바위보로 정했어요. 그게 우리 방식이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가 생기길 기다렸는데 쉽지 않았어요. 몇 년을 노력했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병원도 다녀보고 몸에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들듯 말듯 하면서 계속 안 되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됐어요. 그냥 둘이 살자.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접었죠. 그러다 30쯤에 갑자기 임신이 됐어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병원에서 확인하고 나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그 사람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날 남편은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간호사한테 혼났대요. 보호자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괜찮은 거 맞죠? 아기 잘 나온 거 맞죠? 나중에 들으니까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렸다가 아기 울음소리 듣자마자 주저앉아 펑펑 울었대요. 평생 우는 걸 본 적 없는 사람이 그날 하루 동안 3번은 울었다니까요. 그것도 감동의 눈물을요. 남편이 민준이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퇴근하면 밥도 안 먹고 애부터 안았어요. 기저귀도 본인이 갈겠다. 분유도 본인이 타겠다. 재우는 것도 본인이 하겠다고 난리였죠. 저는 솔직히 좀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나는 뭐냐, 애만 좋으냐 이러면서요. 그럼 남편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내가 평생 사랑할 거니까 괜찮아. 이 녀석은 이제 막 왔으니까 좀 더 신경 써줘야지. 그 말에 또 웃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말이면 남편이 민준이를 늘 업고 다녔어요. 시장 가도 없고 마트 가도 없고 산책할 때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물었대요. 아이고 저 집 아빠 혼자 애 키우나? 엄마가 없는 집안인가 봐. 그 얘기 전에 들으면 남편이 희죽희죽 웃었어요. 내가 애 독점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그러면서도 민준이를 절대 안 내려놓더라고요. 민준이도 아빠를 엄청 따랐어요. 중학교 때까지 등교할 때 아빠 손을 잡고 갔다니까요.
애들이 놀릴 만도 한데 민준이는 신경 안 쓴다고 했어요. 아빠 손잡는 게 좋다고, 부끄럽지 않다고 했대요. 그 말 듣고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민준이가 고등학교 때 큰일이 있었어요. 평범한 날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달려가 보니까 응급실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뇌출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수술은 성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민준이가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는데 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수술은 잘 됐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왼쪽 다리를 좀 절게 됐거든요. 남편이 회복하면서 제일 힘들어한 게 그거였어요. 자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병실에서 남편이 그랬어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미안해. 저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강경하게 말했죠. 무슨 소리야. 아프면 가족이 돌보는 거지.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그때 민준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애도 눈치가 있으니 우리가 심각한 분위기인 걸 알아챘나 봐요. 잠깐 서 있더니 아빠 옆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어릴 때 손잡고 학교 간 거 기억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아빠가 항상 나 잡아줬잖아. 이제는 내가 잡아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보통 반항하거나 방황하잖아요. 부모 말 안 듣고 제 갈 길 가겠다고 하고요. 근데 민준이는 달랐어요. 아빠가 아프니까 오히려 더 가족한테 매달렸어요. 아빠 재활치료 따라다니고 주말마다 산책 부축하고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얼굴 비추고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죠. 퇴근하기 전날 밤 병실에서 셋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남편이 우리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고맙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그 뒤로 우리 가족은 뭐든 셋이 함께 하자고 약속했어요. 크든 작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결정하자고요. 그 위기를 겪고 나니까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진짜 부러질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쳐지더라고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듯 민준이는 공부에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중간 정도? 대학교는 컴퓨터 공학과로 갔어요. 지금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 자리까지 가준 게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해요. 남편과 저의 가장 큰 행복이죠. 근데 그런 민준이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어요. 이름은 수진이고 민준이랑 동갑이었죠. 네일샵을 하는 친구였는데 부모님이 차려준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땐 순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참 예뻤고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민준이가 원래 조용한 스타일이거든요. 시끄럽고 활발한 여자보다는 이렇게 차분한 애가 맞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이 두루뭉술한 거예요. 수진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전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야. 한식, 뭐 양식? 전 모르겠어요. 다 좋아요. 어머니가 정해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의견이라는 게 없었어요. 뭘 골라야 할 때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맡기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엔 예의 바른 건가 했는데 점점 보니까 그냥 줏대가 없는 거였어요. 평생 남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온 것 같달까?
그래도 순하디 순한 게 나름대로 귀엽기도 하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았어요. 만날수록 정이 들기도 했고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확실히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그냥 좀 힘이 없는 애인 거죠. 둘이 만난 지 2년쯤 됐을 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저랑 남편을 앉혀놓고 말했죠. 아빠, 엄마, 나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 남편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수진이가 좋아.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아. 평생 같이 있고 싶어. 그 말 듣고 저희 부부는 바로 찬성했어요.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뭘 고민해요? 그래서 양가 상견례를 잡게 됐는데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수진이 부모님을 처음 만난 건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였어요. 상견례 자리를 잡았는데 장소는 사돈 측에서 정했어요. 어느 한정식 집이었는데 사돈 어른이 그 근처에서 한약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사돈 어른 두 분 다 말씀이 점잖으셨거든요. 다만 딸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진이가 외동이라 온실 속 화초처럼 컸어요. 아프지 말라고 좋은 것만 먹이고 힘든 일 시킨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속으로는 좀 걸리더라고요. 온실 속 화초라. 그러면 세상 바람을 어떻게 버티나 싶었죠. 그렇지만 그건 제 기호련이 했어요. 시집 오면 우리가 잘 가르치면 되지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진이 정말 모든 걸 부모가 나서서 정해줬더라고요. 대학도 집에서 가까운 데로, 전공도 부모가 골라주고 졸업하고는 취직 대신 부모가 지원해준 네일샵에서 일하게 했대요. 독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식사하면서도 사돈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하는 행동이 눈에 밟혔어요. 반찬을 수진이 앞에 덜어주고 물도 따라주고 고기도 잘라서 건네주고 30살 다 된 딸한테 그러는 게 좀 과하다 싶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딸 귀한 집이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느꼈나 봐요. 집에 오는 길에 말했거든요. 저 집은 딸을 좀 많이 감싸고 도는 것 같아. 그러게. 근데 나쁜 사람들 같진 않잖아. 그건 그래. 딸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니까. 저도 그랬어요. 외동딸 귀하게 키운 집이니 저럴 수도 있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아들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요. 남의 집 교육 방식에 뭐라 할 처지도 아니었고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정말 몰랐던 거죠. 상견례 이후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사돈 집안 스타일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본인들 입맛대로 정하려고 했거든요. 예식장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사돈 어머니가 갑자기 손 없는 날을 따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따지나 싶었는데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날은 안 돼요. 손 있는 날이에요. 결혼식 날짜 잘못 잡으면 평생 고생이에요. 저희가 원래 잡으려던 날짜가 딱 그날이었거든요. 민준이 회사 일정이랑 수진이 일정 맞춰서 어렵게 잡은 날인데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저를 슬쩍 보더라고요. 저도 좀 황당했지만 첫 단추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날이 좋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사돈 어머니가 달력을 펼치시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러고는 딱 2주 뒤 날짜를 짚으셨죠. 이날로 할게요. 이날이 제일 좋거든요. 사주도 맞고. 다행히 그날도 가능하긴 했는데 이 과정이 좀 불쾌했어요. 저희나 아이들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 기준으로만 정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참자고. 결혼 후에까지 굳이 부딪히겠어.
그래도 좀 그렇지 않어?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맞아, 좀 그렇긴 해. 근데 나중에 자주 볼 것도 아니잖아. 참자. 저도 결국 그러자고 했어요. 어차피 젊은 애들이 살 건데 이런 것 가지고 관계 틀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 뒤로도 사돈 어머니의 독단적이고 미신적인 면이 계속 드러났어요. 예물 고를 때도 이 디자인은 운이 안 좋다며 바꾸라 하셨고, 예식장 입구 방향이 어떻다며 다른 홀로 바꾸자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이 정도면 좀 심한데 싶었지만 딸 결혼시키는 엄마 마음이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죠. 근데 정작 마음에 걸렸던 건 수진이의 모습이었어요. 드레스 고르러 갔을 때 일이에요. 저희 넷이서 웨딩샵에 갔는데 수진이가 한 드레스 앞에서 오래 서 있더라고요. 등이 좀 파인 디자인이었는데 수진이 체형에 예쁠 것 같았어요. 전 옆에서 저거 예쁘다, 입어볼래? 했거든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사돈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그건 안 돼. 등 파인 옷은 천박해 보여. 이쪽으로 와봐. 이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완전 다른 스타일의 드레스를 가리키셨어요. 이 목까지 올라오는 좀 답답해 보이는 디자인이었죠. 저는 수진이가 싫다고 할 줄 알았어요. 본인이 마음에 들어한 드레스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래. 엄마가 고른 게 더 예쁜 것 같아. 표정은 아쉬워 보이는데 입으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돈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요. 저는 그 모습이 좀 안쓰러웠어요. 성인 여자가 자기 결혼식 드레스도 본인 마음대로 못 고르다니.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수진아, 아까 그 드레스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야? 괜찮으면 그거 입어봐도 되는데. 수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엄마 말이 맞아요. 그게 더 단정해 보여요. 눈을 보니까 아닌 게 뻔한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 애는 부모 앞에서 절대 자기 의견을 안 내는구나. 아니, 못 내는 거구나.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수진이 좀 걱정돼. 자기 드레스도 본인이 못 고르더라. 나도 봤어. 좀 안 됐더라고. 저러다 시집와서 힘들면 어떡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못 내면 손해보는 건 본인인데.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쩌겠어. 저 집 방식인걸. 수진이가 우리 가족 되면 천천히 바뀌겠지. 저도 그러길 바랬어요. 결혼하고 우리랑 지내다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당당하게 자기 의견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신혼집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신혼집은 큰 돈이 들어가니 그래도 양가가 반반 부담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사돈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진이 가게 차려주느라 돈이 좀 묶여 있어서요. 그래도 애들 고생하지 않게 집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신혼집을 사돈 측에서 좀 부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가게를 차려준 건 한참 전의 일인데 그걸 이유로 신혼집 비용을 우리 쪽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라고?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내색은 안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결국 신혼집 매매금은 저희가 절반 이상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결혼 전에 민준이 이름으로 계약했죠.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 아들이 살 신혼집인데 부모가 해주는 게 맞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사돈 때문에 결혼을 깰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저도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오가는 게 많잖아요. 저는 사업하면서 습관이 된 게 돈 나가는 건 무조건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영수증이든 이체 내역이든 다 따로 모아두거든요.
신혼집 매매금 보낼 때도 이체 내역을 따로 저장해뒀고 관련 서류도 전부 파일로 정리해뒀어요. 남편이 그거 보고 웃더라고요. 아이, 당신 진짜 꼼꼼하다. 아이, 가족 간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습관이야.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기록은 남겨두는 게 좋아. 그땐 그냥 습관이라서 그랬던 거죠. 이후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어요. 아이들이 결혼한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야말로 우리 가족의 황금기였죠. 주말마다 넷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느 주말에는 강원도로 여행을 갔는데 횟집에서 밥 먹고 바다 앞에서 사진 찍고 했어요. 남편이 수진이한테 횟감을 직접 골라주면서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민준이는 아빠 흉내내면서 장난치고 수진이가 정말 많이 웃었어요. 수진이가 저희 만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시댁 온다고 하면 좋아하고 휴일이면 자꾸 함께 만나자 하고 가끔씩 저랑 같이 시장 가는 것도 즐거워했죠. 처음엔 낯을 좀 가렸는데 몇 달 지나니까 제 앞에서 편하게 행동하더라고요. 한 번은 장 보러 같이 갔는데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자연스럽게 행동하길래 저도 그냥 뒀죠.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보더니 물었어요. 어머, 딸이에요? 아니요, 며느리예요. 어머나, 사이좋다. 친딸 같네. 그 말 듣고 수진이가 웃었어요. 저도 기분 좋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수진이가 편하게 느끼도록 해주려고 했어요. 간섭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려줬죠. 시댁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숨이 막히잖아요. 저도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선을 지켰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전해준 말이 있어요. 엄마, 수진이가 그러더라. 자기는 시댁복이 있다고. 진작 엄마보다 편하다고 그러던데.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로 예쁜 딸 하나 생긴 기분이었어요. 저도 수진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불편하게 며느리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편하게 지냈으면 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남편도 건강 잘 챙기고 있었고 민준이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수진이도 본인 일 열심히 하면서 우리 가족한테 잘 녹아들고 있었고요. 이대로 쭉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근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결혼한 지 1년 6개월쯤 되었을 때예요. 수진이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수진이가 자주 시댁을 왕래하는 걸 사돈 어머니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진이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대요. 시댁에 가서 뭐 먹었는지, 뭐 받았는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다 물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딸 걱정하는 거려니 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저희 집에서 저녁 먹고 갔거든요. 그날 제가 갈비찜을 했는데 수진이가 맛있다고 2그릇이나 먹었어요. 전 기분 좋게 준비해둔 걸 싸줬죠. 근데 그날 밤에 사돈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시댁에서 뭘 자꾸 받아오는 거야? 그런 거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해. 다 부질없는 거라고. 수진이가 나중에 민준이한테 말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듣고 나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갈비찜 좀 싸줬다고 그게 무슨 빚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돈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계속 이상한 말을 주입시켰대요. 시댁에 자주 가지 마라. 정들면 너만 힘들어.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믿지 마라. 다 속셈 있는 거야.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 말 들어.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고. 그 말 듣고 정말 황당했어요. 저희가 수진이한테 뭘 어쨌다고요? 간섭 한 번 안 하고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대해줬는데 그게 속셈이 있는 거라니 기가 막혔죠. 더 심한 건 민준이한테까지 전화했다는 거예요. 사돈 어머니가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랬대죠. 민준아, 우리 수진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애가 시댁 다녀오면 지쳐있더라.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설마 수진이가 시댁이 편하고 좋다는 예의상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건 아니지? 이 세상에 시댁이 편한 며느리가 어딨겠어. 눈치 좀 챙겨라. 민준이도 그 말 듣고 어이없어 했대요. 정말 수진이가 힘들어하니? 난 수진이 힘들게 한 적 없는데? 되려 우리 집 오면 편하다고 좋아하거든. 나도 알아. 근데 장모님이 저러시네. 자꾸 날 이상하게 몰아가서. 수진이 뭐래? 자기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대. 그냥 엄마가 저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만 해. 참아달라고. 그게 문제였어요. 수진인 부모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본인도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을 못했어요. 평생 부모 말에 길들여져 온 애라서 거스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참았어요. 사돈이 좀 별나긴 해도 젊은 애들이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뭘 굳이 부딪히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경쟁이 아니라 억압이라는 걸, 딸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민준이가 전화로 알려줬는데 목소리가 엄청 떨리더라고요. 엄마, 우리 좋은 소식 있어. 나 아빠 된다. 뭐? 진짜? 수진이가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 됐대.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 달려가서 말했더니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죠. 나 할아버지가 된다. 손주 본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동네 마트에 가서 막걸리를 사왔어요.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는 사람인데 그날은 혼자 한 병을 다 비웠죠. 취해서 웃으며 중얼거리더라고요. 민준이가 아빠 되는 거 보겠네. 내가 손주를 안아보다니 이런 감동이 있나.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저는 곧바로 태교에 좋다는 음식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매주 직접 만들어서 택배로 보냈죠. 삼계탕, 미역국, 나물 반찬 같은 것들요. 산모용 영양제도 좋다는 걸로 사서 보냈고 편한 옷이랑 베넷 저고리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말했죠. 엄마 아빠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수진이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쉬어도 되고. 수진이도 좋아했어요. 전화로 연신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사돈 어머니의 통제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니까 조심해야 한다면서 수진이를 거의 친정에 가둬놓다시피 했거든요.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목소리가 지쳐있더라고요. 엄마, 요즘 수진이 얼굴 보기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이 수진이 계속 친정으로 불러. 주말마다 가 있어야 하고 요즘은 평일에도 불려가서 안 돌아와. 사돈 어머니가 임산부는 친정에서 돌봐야 한다면서 수진이를 데려갔대요. 처음엔 며칠만이라더니 점점 늘어나서 일주일씩 있다 오고 그러다 거의 친정에서 살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수진이 뭐래? 자기도 힘들대. 거기선 맘 편히 못 있는다고. 근데 부모님이 저러시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해. 매번 똑같이 뭐.
민준이가 수진이 보러 친정에 가면 장인 장모가 옆에 딱 붙어 있대요. 둘이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뭘 해도 눈치가 보인다고 했어요. 가끔씩은 내가 결혼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 아내는 장인 장모 집에 살고 난 혼자 빈집에 있고. 그 말에 저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신혼인데 임신까지 했는데 젊은 부부가 같이 있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싶었죠. 그 다음 제가 수진이한테 직접 전화했죠. 수진아, 힘들지 않아? 민준이가 걱정하던데. 어머니, 저도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안 보내줘요.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엄마 말을 따라야 한다고. 시댁에 가면 안 좋다고 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애도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우선은 참았어요. 여기서 제가 나서면 상황만 더 꼬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저 사람들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는 거구나. 손주까지 자기들 손에 쥐려는 거구나. 그러던 와중에 남편 건강이 다시 안 좋아졌어요. 임신 소식 듣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죠. 예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 후유증이 다시 도진 거예요. 처음엔 두통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어지럽다고 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태가 안 좋다고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 따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보호자님,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각오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입원했고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있었어요. 남편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려고요. 민준이도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왔고 주말엔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일 텐데 그럼에도 아빠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죠. 이번 첫 주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편도 의식도 있었고 말도 잘했거든요. 저랑 내내 이야기도 해놓고 민준이가 오면 또 엄청 수다스럽게 떠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했지만 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잘못될 리가 없다고요. 어느 날 병실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물었어요. 내가 우리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울음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조금만 버텨. 같이 볼 수 있어. 그때 사진도 찍고 여행도 가고 다 하자.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본인 상태가 어떤지. 그 뒤로 남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말이 어눌해지고 손에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눈을 뜨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병실에 붙어서 남편의 손을 잡아주고 말 걸어주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곤 했어요. 민준이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어느 날은 병실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들킬까봐 소리를 죽이고 울었는데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 애도 힘든데 저까지 거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수진이가 친정 몰래 병원에 왔어요.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부모님 아시는 거야? 몰라요. 그냥 왔어요. 임신 중인데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수진이는 그렇게 조용히 옆에서 간병을 도왔어요. 국 끓여오고 빨래 해가고 남편 몸 닦는 것도 도와줬죠. 밤에 제가 잠깐 눈 붙이는 동안 대신 지켜봐 주기도 하고요. 정말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돕기만 했어요. 참 고마웠죠. 임신 중인데 무리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사돈 집안에서는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죠. 사돈끼리 그럴 수 있나 싶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건데. 한 번은 수진이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어머님이랑 민준 씨랑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 웃음이 대답인 것 같았어요. 마지막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거의 의식이 없었거든요. 가끔 눈을 뜨지만 저를 알아보는지도 모르겠고 손을 쥐어도 힘이 없고 전 그냥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눈 뜰 때마다 내가 보이게요. 그렇게 5달째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어느 새벽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쥐더니 눈을 떴어요. 한동안 의식이 왔다 갔다 하던 상태였는데 그날은 눈빛이 맑았어요. 말은 못해도 이미 말할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눈빛으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절 보고, 민준이를 보고, 수진이를 보고, 그러고는 우리 셋 손을 다 잡았어요. 그날 새벽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전 그날 밤 한마디도 못하고 쓰러지듯 울기만 했어요. 민준이도 제 등을 쓸어주며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요. 남편과 배추더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쪽지에 배추 없이 만나고 싶다고 쓰던 그 다정하고 재밌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 몰랐는데 장례식장은 남편이 오래 일했던 도매시장 근처로 정했어요. 민준이가 정신없이 이것저것 처리하고 저는 넋이 나가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첫날 저녁이 됐는데 수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임신 6개월이니까 무리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남편 장례식인데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한테 물어봤죠. 수진이는 몰라, 연락이 안 돼. 그때 제 전화기로 문자가 왔어요. 사돈 어머니였죠. 사돈, 수진이 장례식장 못 갑니다. 임산부가 상가집 가면 부정탄 돼서 우리가 말렸어요. 문자만 보냅니다. 이해해줘요. 그리곤 자기들도 가지 않겠다면서 부의금만 5만 원을 띡 보내오더라고요. 저는 곧장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저기 사돈, 수진이가 본인이 오고 싶다고 했으면 보내주셔야죠. 임신 6개월이면 안정기고 본인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 딸이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다행히 받았는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너 괜찮은 거지? 부모님이 막았어요. 문 앞에서 못 나가게 해요. 뭐? 지금 집에 있는 거야? 네.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그 말 안 믿어요. 근데 부모님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 우선 알았다. 임산부가 이런 데 오면 안 되는 거 맞는 말이긴 하다. 쉬렴. 수진이가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와중에 이런 일까지 겪으니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수진이가 없으니까 민준인 저한테 너무나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를 못 데려온 게 죄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장례식장에서 혼자 다 뛰었어요. 조문객 응대하고 서류 처리하고 식사 준비 챙기고 상주 역할을 혼자 다 했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거든요.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발인날 아침이었어요. 민준이가 관 앞에서 절을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어요. 민준아! 달려갔더니 의식이 없었어요. 며칠을 제대로 못 자고 못 먹은 게 탈이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부터 병원에서 계속 무리했는데 장례식장에서도 내내 혼자 버티다가 몸이 한계에 다다른 거죠.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과로랑 탈수 때문이었대요. 링거 맞고 좀 쉬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민준이가 눈을 뜨자마자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미안해. 나라도 버텨야 했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왜 미안해해. 우리 다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인데.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이 이렇게 텅 빈 느낌인 줄 몰랐어요. 거실에 남편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어요. 치워야 하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저를 걱정해서 밥까지 차려다 줬는데 몇 숟갈 뜨다가 그냥 내려놨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배추더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얼굴, 결혼식 날 얼굴, 민준이 태어났을 때 울던 얼굴, 마지막으로 눈 감던 얼굴. 그 얼굴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러다가 꼭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민준이가 쓰러지던 장면,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하던 목소리. 어머니,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정 탄다고 상가집 가면 안 된다고 문 잠그고 가둬놓고 협박했다고. 처음엔 슬픔만 있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저는 그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았어요. 아직 쓸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후에 민준이 통해서 수진이한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었어요. 들으면서 손이 떨릴 정도였죠. 사돈 내외가 수진이를 포박하듯이 데려가고는 친정집에 가두고 종일 그 앞을 지키고 섰대요. 수진이가 나가려고 하니까 억지로 막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상가집 가서 애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가면 다신 너 안 볼 거야. 가게도 뺏을 거고. 그건 협박이잖아요. 딸을 가둬놓고 협박을 한 거잖아요. 그 말 듣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였죠.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 그 사람들한테 당한 만큼은 돌려줘야겠다고요. 저는 30년 가까이 장사를 했어요. 온갖 사람을 다 만나봤고 세상 물정도 좀 배웠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약점이 뭘까? 어디를 찌르면 제일 아플까? 그러자 아이들이 결혼 준비할 때 일이 떠올랐어요. 곧장 저는 민준이를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말했죠. 우리 작전 하나 짜자. 계획은 이랬어요. 민준이랑 수진이가 이혼한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이혼은 아니에요. 사돈네를 흔들기 위한 작전이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수진이가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진짜 연 끊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널 가족으로서 진짜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소유하려는 거야? 넌 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 수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민준이가 옆에서 제 말을 거들었어요. 수진아, 우리가 지켜줄게. 무섭겠지만 이번 기회 끊지 않으면 평생 저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야 해. 이후 수진이는 오래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알겠다고 답을 했죠. 알았어, 해볼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렇게 수진이는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왔대요.
마음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친정 부모한테 전화했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꿋꿋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 이혼하게 됐어. 재산 정리해야 해서 연락했어. 민준이 말로는 전화기 너머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대요. 사돈 어머니가 뭐라고 악을 쓰는 거였겠죠?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대요. 예상대로 사돈 내외가 발칵 뒤집혔죠. 그날 밤 바로 사돈 내외가 수진이네 집에 쳐들어왔어요. 저도 민준이도 거기 있었죠. 다 예상한 거였으니까요. 사돈 어머니가 문 열자마자 수진이를 보고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이 무슨 소리야? 이수진, 너 당장 설명해! 그러자 옆에 있던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저랑 이야기하시죠. 박서방, 지금 뭐 하는 건가?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장모님,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수진이는 어디 있었죠? 사돈 내외가 움찔했어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죠. 제 아내가 시아버지 장례식에 못 왔어요. 부정탄다는 이유로 몇 년을 함께 봤던 시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전 그걸 용서 못하겠어요. 사돈 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건 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미신이 그런 걸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네, 맞아요. 그 미신 때문에 안 온 거잖아요. 고작 미신 때문에.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다 네 애 잘못됐으면, 우리 손주 잘못됐으면 어쩌려고? 민준이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진이가 입을 열었죠. 엄마,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건 엄마 생각이었지 내 생각은 아니었어. 뭐라고? 난 가고 싶다고 했어. 어떻게든 가겠다고 했고, 근데 엄마 아빠가 막았잖아. 문 잠그고 못 나가게 한 건 사실이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어쨌든 내 잘못이야. 부부간의 믿음을 깼으니까 이혼해줄게. 사돈 어머니가 당황했어요. 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애까지 가진 임산부가 이혼해서 어떡하려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수진이는 계속해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혼할지 정말 몰랐어? 그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진 거 정말 몰랐냐고? 그건 신혼집은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고 민준 씨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지. 법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래. 그래서 뭐? 그리고 내가 유책이니까 위자료를 줘야 해. 가게 팔아서 위자료로 드릴 거야. 그래도 할 말 없지?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된 건 친정엄마 아빠 탓도 있잖아. 사돈 내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기들이 수진이한테 대준 가게가 저한테 온다니까요. 사돈 어머니가 발악을 했어요. 저한테 달려들 것처럼 소리를 질렀죠. 이건 사기야! 이 여편 내가 우리 딸 꼬드겼지? 이게 다 계획된 거지? 사돈 어머니가 난리치는 와중에 사돈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인데 그날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래도 역시나 사돈 어머니와 공범이었던 거죠. 사돈, 이게 다 사돈이 꾸민 거 맞죠? 우리 딸을 이간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돈, 저는 수진이한테 아무것도 시킨 적 없어요. 수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거짓말! 우리 수진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사돈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달려들었어요. 수진이 팔을 붙잡고 힘들었죠. 수진아, 정신 차려! 너 왜 이래?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한 건데 대체 저 인간들이 널 어떻게 구워 삶아 먹었기에 이러냐고! 수진이가 처음으로 엄마 손을 뿌리쳤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이었을 거예요. 평생 고분고분하던 딸이 손을 뿌리치다니. 이건 확실히 하자. 나를 구워 삶아 먹은 건 엄마 아빠였잖아. 지금까지 모든 선택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전부 엄마 아빠를 위한 거였지. 뭐라고?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한 게 아니야. 소유한 거야. 내가 뭘 원하는지 왜 그러고 싶은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엄마를 보고 있었어요. 결혼식 드레스도 엄마가 골랐어. 내가 고른 건 천박하다고 했잖아. 신혼집 인테리어도 엄마가 정했어.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어. 내 인생인데 엄마 아빠가 다 정했어.
학교도 직장도 꿈도 결혼도 다 부모님이 정해준 거라고. 수진이의 말에 사돈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가둬도 돼? 사랑하면 협박해도 돼?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제 제가 나설 때였거든요. 사돈, 이것 좀 보실래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장례식 날 수진이한테 보낸 전화랑 문자 기록이었어요. 23통 전화, 17개 문자. 수진이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사돈 내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 계속 말했죠. 그날 수진이 집 앞을 찍은 CCTV예요. 무슨 장면이 찍혔을지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사돈 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여기가 다 찍혀 있더라고요. 사돈 두 분이 수진이 집에 들어가서 강제로 수진이 끌고 나간 거, 그리고 친정에서 계속 갇혀 있었다면서요. 그게 감금이에요, 사돈. 제가 화면을 보여줘도 사돈 내외는 버텼어요. 기록이 있고 CCTV가 있다고 해도 안 무서운 척했죠. 당황한 사돈 아버지가 큰 소리쳤어요. 그래, 신고해봐라.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딸 걱정해서 집에 붙잡아둔 게 무슨 감금이야?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사돈 어머니 손을 잡고 현관으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한다. 가게 팔라고? 꿈 깨라. 죽어도 안 판다. 아무리 네 명의여도 우리가 사준 거야. 우리 가게라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가면 다신 안 볼 거야. 가게도 뺏을 거야 그랬잖아. 나 그거 다 녹음했어. 사돈 내외가 얼어붙었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죠. 이거 감금이랑 협박 맞아. 그리고 나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수진이가 진짜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112를 누르는 게 보였죠. 처음 보는 수진이의 강경한 태도에 놀란 사돈 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그러지 마. 신고하지 마. 돌아올 수는 없는 강을 건너지 말자고. 우린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널 걱정하고 아껴서 그런 거야. 날 아끼면 이렇게 키우지 말았어야지. 엄마 아빠 때문에 난 바보로 자란 거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가 된 거라고. 이제라도 나서야겠어. 사돈 아버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평생 딸을 쥐고 흔들던 사람들이 그 딸한테 역으로 당하니까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제야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죠. 네가 시댁에 가는 게 행복하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는 마치 널 빼앗긴 기분이었다. 이러다 손주까지 빼앗기면 어떡하나 싶었어. 네 말처럼 우린 널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던 건가 보다. 우리 옆에 두고 지켜봐야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어. 미안하다. 결국 수진이는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건을 내걸었죠. 가게를 팔고 그 돈은 저희한테 준다. 그리고 앞으로 수진이한테 일절 연락하지 않는다. 사돈 내외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경찰서까지 가면 아마 다신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가게는 한 달 만에 팔렸어요. 그 돈은 저희 손에 들어왔고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1년쯤 지났네요. 민준이랑 수진이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작전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오히려 그 일 이후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함께 위기를 넘긴 부부는 쉽게 안 흔들리더라고요. 수진이는 부모랑 결국 연락을 끊었대요.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편해졌대요. 평생 눈치 보며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완전히 끊는 건 어렵잖아요. 사돈댁과 언젠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지만 그땐 수진이도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가게를 팔았던 돈으로 수진이는 다른 동네에서 새 가게를 열었어요.
본인이 그간 모아둔 돈을 더해서 더 확장한 가게였죠. 이번엔 본인 이름으로 본인 힘으로 차린 첫 번째 가게예요. 작지만 예쁘게 꾸몄더라고요. 다행히도 장사도 제법 잘 된대요. 아들이랑 수진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지금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어요. 손주가 조금 자라고 나서 어느 날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남편을 닮았더라고요. 눈매가 똑같아요. 웃는 모양도 비슷하고요. 손주를 안을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울컥해요. 여보, 당신은 못 봤지만 우리 손주 진짜 예뻐. 당신 닮아서 더 예쁜 것 같아.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복수해서 속이 시원하냐고, 후회 안 하냐고. 솔직히 말할게요. 복수가 정답인진 모르겠어요. 이게 최선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당한 만큼은 돌려줘야 사람이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참고 넘어갔으면 저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분노가 저를 갉아먹었겠죠? 지금은 편해요. 남편 보내고 힘들었던 시간, 수진이 일로 인해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살 것 같아요. 손주도 건강하고 아들 부부도 행복하고 저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남편에게 매일 밤 마음속으로 편지를 써요.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당신이 떠난 자리가 아직도 허전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어. 배추 더미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건넨 쪽지 아직도 갖고 있어. 가끔 꺼내서 봐. 다음엔 배추 없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삐뚤빼뚤한 글씨. 다음 생엔 그렇게 만나자. 그때는 더 오래 같이 있자.